자,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1년 1개월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특히 궁금한데 우선 이진아 노무사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사용자한테는 근로계약에 따른 배려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배려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7월 16일부터는 법적 의무로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작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듣고 보면 우리 사회 직장 관련된 법이 임금 관련 법들 위주로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사회 지금까지 이런 관련 법들은 왜 없었는지 작년에서야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직장 생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관련 법들은 꽤 제정이 됐는데 네. 어찌 보면 이와 관련된 법들 이제사 제정이 됐던 것, 1년 전에야 제정됐던 건 그만큼 우리가 조직 문화 또 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땅콩 회항 또 물컵 갑질 하면 네. 재벌 오너가의 갑질 행태를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그런 사건이었죠. 여기에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고 또 여론 문매를 맞기 시작하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서울의 이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바로 조직의 극단적인 괴롭힘 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간호사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참 글쎄요, 한편으로 끔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병원 관계자가 내 조문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조직 내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를 그 내용만 보더라도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질 관련 사건들, 조직 내 괴롭힘 사건들이 일단 발생하면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세부터 64세까지 이제 직장 생활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3.7%나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절을 정책 과제로 삼게 됐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이 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1993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26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인격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인데 노무사께서 혹시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장 내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있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 제가 또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네. 이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가장 많은 유형은 폭언이나 협박이라고 해요. 제가 조사한 사안에서도 폭언이나 협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것들을 들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렇게 괴롭힐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이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깨를 주무르게 한다든지 가끔 보면은 이제 옥수수도 까게 하고 자녀들 뭐 과외도 시키고 흰머리도 뽑게 하고 정말 다양한 이 직장 내 괴롭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과외 같은 거 시킨다든지 이런 건 사실 뭐 개인이 판단하기 이게 과연 괴롭힘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뭐 행동을 받고 나서 불쾌하다 이런 것도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신고 대상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저희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법인으로 문의도 되게 많이 와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법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있고 신입사원이 있어요. 네. 신입사원이 김대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되는 거죠. 일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 팀장이 김 대리한테 김 대리 내일 오전에 회의 있으니까 오늘 야근해서 회의 자료 만들어놔.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 있으니까 주말에 근무해갖고 월요일까지 회의 자료 만들어놔. 오후 1시에 회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회의 자료 만들어놔. 이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선을 넘어섰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를 시켜야 돼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어떤 일을 자기가 잘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나 어깨 한번 주물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거든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따져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판례로서 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몇 회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괴롭힐 목적이었을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이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참 기준이 모호하면서도 그러네요. 또 까다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시행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실천 없는 구호에 그치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뭐 여전히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6월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4명, 36.9%가 직장 내 괴롭힘법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응답자의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비교해 봐야 될 수치가 지난 10월에 조사했을 때는 응답률이 44.5%가 피해를 봤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보다 되려 이 법 시행이 한참 진행된 이쯤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결과 보면 응답자 71.8%가 이 법 시행이 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 무려 4,066건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폭언인데 폭언이 48.7%, 전체 이 1,982건에 해당되고요. 부당 인사가 25.8%, 보복 조치로 취해지는 거죠. 1,050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용기 내서 진정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으면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까지 숫자를 합치게 되면 이 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뭐 계속 극단적인 사건 관련 소식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이 주민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 역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이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몇 명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가 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제도 자체 아무래도 좀 수정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떤 네. 프로세스로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본인한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행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행위자가 있으면은 그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에요. 피해자한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이 사실 조금 유명무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5인 미만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왜 예외를 뒀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가 사각지대가 여럿 있는 촘촘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걸 뭐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5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인건비 줄이려고 하잖아요. 영세업체란 말이에요. 5인 미만의 규모라면.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어머니가 상무님이고 또 자녀가 부장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이 충당해야 되는 직원, 외부 직원은 한 명이란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장님이 만약에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에 이 외부 직원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소연할 창구 자체가 막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뭐 조직 문화 자체가 다른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갑질 행태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인 건 이렇게 영세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갑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인 건 우리가 또 이직하면 좋겠지만 이직이 쉽지만은 않은 그렇죠. 시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지금 먹고 사니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괄이하고 참거나 아니면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관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뭐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또 프리랜서, 또 용역업체, 협력업체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느슨한 법을 좀 더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 이제 예시를 또 들어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현재는 일단 사측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측 임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자기보다 뭐 약간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 사내에서 쉬쉬하면서 문제를 묵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되면은 뭐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지만 회사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우리 회사의 명성이 떨어질까, 네. 우리 회사 누가 손가락질을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임원들은 회사에서 문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직장 내 괴롭힘 특히 마찬가지죠. 이게 파급력이 커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신고자는 한 명이지만 결국엔 조사를 할 때는 막 20명, 30명씩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의 억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또 직원들이 표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 이 감정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특히 임원들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직원을 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에 따르면은 네. 사용자라든지 대표 이사라든지 임원이 이런 이 행위자가 됐을 경우에는
뭐 제3의 기관, 저희 같은 노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제3의 전문가가 속한 기관에다가 조사를 좀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식으로 돼 있지 네. 셀프 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권고라고 하면 강제성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셀프 조사도 인정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인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단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은 적용이 됩니다. 또 일반 근로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파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나눠져 있는데 사용사업주한테 신고를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원청과 하청이 나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사업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타법,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 근로자성이라는 걸 우리가 또 따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따진 뒤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또 따져야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또 이 문제가 뭔가 그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뭐 법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절차가 일단 힘들고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건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은 네.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우가 3%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참고 지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피해자 A 씨가 직장 상사한테 이 폭언 그리고 성추행을 당해서 이걸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해자가 이 감봉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A 씨가 그랬으면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악소문에 휘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증거 이제 네. 취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 취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법 관련해서는 뭐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계약서 같은. 그런데 지금 괴롭힘 당했다는 건 일단 녹취록이나 네. 뭐 영상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또 동료가 진술해주면 더더욱 좋죠. 그런데 이런 이런 증거들 취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증거들을 취합해서 재구성해서 제출하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곱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가족들 부양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싫든 좋든 그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는데 또 신고가 꺼려지는 이유는 이 사람의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다 보니까 다시 마주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나서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승진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사보복 조치를 당할 수가 있죠. 본인은 능력 발휘해서 일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잠깐 이제 듣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사실 뭐 피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를 당하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는 좀 어떻게든 남기기 위해서 증거로 뭐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증거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좀 인정이 될까요? 우선은 노동청과 저희가 법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노동청은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요. 법원은 판사가 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일단은 진술 자체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뭐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네. 근로자 측이 무조건 약자인 경우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근로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사업주를 모함하기 위해서 말을 맞추는 경우들도 사실은 우리가 종종 발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언 그냥 내 증언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친한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게 노동청에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
사업주가 인정을 하거나 사업주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런 증거 자료가 훨씬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증언을 해줄 사람이 유일하게 동료일 뿐인데 그거조차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동료들의 증언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참고 자료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정황상 심증이 간단 말이에요. 네. 저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감독관도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군가의 얘기가 좀 더 구체적이고 네. 그 얘기가 앞뒤가 맥락이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풀리지 않던 의문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쪼쪼쪼쪼 풀리거든요. 그런 이제 풀려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동료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동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주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들은 얘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떤 진술을 받거나 증인으로서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잘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례 같은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승진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진도 안 돼 있고 뭐 보복성 인사 발령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네. 우리가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네. 정해놓은 거지 승진을 시킬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모두 경영상 사정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자료 수집이 필요한 거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끝으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부터 해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피해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예방과 보호가 더 중요한데 아직 예방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조직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인에 대해서 보복적인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노무사님. 저는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법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피해받은 나를 구제해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